남현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핵심 현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건 시간 끌기,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 진술을 두고 새치어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조혜진, 홍익표 전 의원과 현재 헌재 공개 변론에서 나온 핵심 쟁점들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 인터뷰에선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 배경과 비명계 움직임에 대한 당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나온 얘기부터 좀 따져볼게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체포조 투입 여부 뭐 이런 그 핵심 쟁점 사항을 놓고 7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총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었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국민들이 느꼈던 어떤 충격, 불안감에 비해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취한 행동은 굉장히 희화화시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안의 심각성,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예의 이런 게 전혀 보일 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정치 지도자인데 저는 굉장히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거로 인해서 시중에서 지금 떠도는 희화화된 뭐 조롱 섞인 농담 이런 것들이 되는 것 자체도 저는 뭐 매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바람직한 현상 아니다 보셨는데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탄핵 계엄 사태 직후에 비하면 지금 상황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에서 탄핵 심판 시작할 초기에 이 내란죄를 빼는 문제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결론을 안 내렸어요. 내란죄 뺀다 만다 공식적으로 결론을 안 내렸는데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내란죄가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심리의 핵심 쟁점이 내란죄 성립 여부가 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은 탄핵도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안 되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지금 심리가 변론이 흘러가고 있는데 초기에 이런 이제 법정이나 이런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쌍방이 이 변론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고 일방의 진술이 막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핵심이 결국은 이제 내란죄가 아니냐가 이제 의원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체포구금 해서 국회를 이렇게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안 했냐 그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김용현 장관 또 이진우 소방사령관 그리고 인형 방첩사령관은 이제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사람이 홍장원 차장 국정원 전 차장하고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불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질의가 좀 답변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현재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굉장히 유동성이 커졌다. 변수가 커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저께 공개 변론 보시니까 예.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변수가 커졌고 유동성이 커졌다. 예, 탄핵이 그 전에는 예.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고 내란죄도 이렇게 범죄가 법정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갔는데 뭐 꼭 그저께 그 변론뿐만 아니지만은 그 이전에부터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저께 현재 법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이 탄핵 인용이라든가 법원에서 내란죄 처벌이라든가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간단치 않다는 느낌 받았다는데 제가 그 다음 질문할 테니까 하실 말씀 같이 해주세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정신체포 지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증언했습니다. 다만 누구를 잡으라는 목적은 없었지만 방첩사령관을 무조건 도와주라고 했다고 했고 이후에 이제 여인왕 방첩사령관과 전화를 통화했더니 전화로 불러주는 체포 명단 뭐 14명에서 16명 사이 뭐 적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지시하지 않았고 간첩 잡아들이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의 경위를 묻는 것이 호수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전혀 조 의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헌재에서 지금 변론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나 또는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형사재판 때문에 답변을 거의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회 측 소추인단 답변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입을 거의 다물었다. 네, 네. 예. 그리고 일부 이제 윤석열 대변인 변호인단 측의 질문에 일부 답변을 했는데 예. 거의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전화를 끝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인은 거의 얘기 안 하려다 나중에 마지못해서 한 번 했다. 한 번 정도 예. 했다라는 예. 정도인데 원래 검찰 진술에서는 4회 한 걸로 지금 그 당시에 한 4회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형사재판에서 따르고 헌법재판소의 이제 재판관들도 이 문제를 볼 텐데 검찰에서의 진술과 지금에서의 진술이 바뀌었을 때 어느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검찰에서의 진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는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네. 법정 증거로 채택되진 않아요. 다만 어떤 증언의 일관성을 살펴보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분들의 증언이 어느 쪽이 더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걸 보고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정황상.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증언을 일관되게 좀 하고 있는 거죠. 홍장원 차장이 얘기인즉슨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방첩사령관을 뭐든 다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뭐 돈이든 뭐든 해달라는 다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 전화를 받았더니 이 사람들 체포하기 위한 위치 추적이 필요하다고 쭉 사람을 불렀는데 이것이 여인영의 판단인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자기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정황상. 그래서 자기는 그걸 대통령의 지시로 바꾸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간첩을 잡으라고 그랬다고 하면 그러면 방첩사령관이 어떤 간첩 사건을 들고 나왔었어야죠. 국정원이 인지 못하는 간첩 사건을 얘기를 해서 그걸 갖고 국정원에서 협조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네. 정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간첩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치 파악에 협조했겠죠. 홍장원 차장이.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누구나 다 아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한동훈 양당 대표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간첩 사건이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뭐 호수에 비친 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일이 없었나요 지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한국의 대외 신뢰도 하락, 그다음에 경제에 미친 악영향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인식은 너무나 아니한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왜 지금 구치소에 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아까 우리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건 좀 앞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유동성이 커졌다 말씀하셨는데 예. 홍익표 의원님은 명확하다. 이거는 그 앞뒤 정황을 보면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자,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또 말씀드린 대로 네. 김용현 장관 또 이진우 소방사령관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 체포, 국회의원들 체포 구금시키라는 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좀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하고 곽정근 특전사령관인데 국조특위에서 홍장원- 얘기했고 이제 헌재 공개 변론은 올 겁니다. 예, 예. 홍장원 1차장은 그저께 했죠. 했는데 홍장원 차장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싹 잡아들이라. 그 대공수사권도 회복시켜 줄 테니까 방첩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대통령 그 지시를 국회의원들의 체포 지시라고 받아들이기 이야기가 어려운 게 국정원 1차장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기관이고 또 본인 담당은 또 해외 담당이에요. 대통령이 추후에는 뭐 만약에 내가 지시를 했으면 국정원장한테 했지 왜 국정원 1차장에게 했냐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영 사령관한테 그 명단 받았다는 것도 본인이 전화를 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통화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안 하려고. 내 느낌상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평소에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홍장원 차장한테 어떤 불신이 있었지 않아 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거 틀어놓고 뭐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홍 차장이 다시 그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싹 잡아들이라고 했다. 방첩사하고 협조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명단을 이야기해주고 근데 여 사령관 이야기는 그거는 체포 명단이 아니라 소재 뭐십니까 소재지 파악, 위치 파악. 위치 파악을 예. 파악 대상자들의 명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많이 이제 엇갈리는 거죠. 거기다가 홍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조태영 국정원장한테 했다고 이야기했다가 보고했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또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다고 이야기했다가 그 정무직 회의니까 뭐 당연히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그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예민한 걸 갖다가 딴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 못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검찰 공소장이라는 게 나름대로 검찰이 객관적으로 이제 작성하는 건데 거기에 나타난 거하고 왜 여인영, 이진우 이분들이 말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보니까 두 분 다 지금 검찰 공소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보니까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그중에 한 사람은 이 진술조서에 서명도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명해도 법정에서 이 증거 능력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게 아닌데 서명조차도 안 했으면은 판사는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두 사람이 그 공소장을 검찰 공소장을 100% 인정하지 않는 거는 자기 직접 진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진우 사람 다른 진술이 더 많다는 얘기를 했죠. 자기 지시받은 그 부하 장병들이 이야기한 것도 들어있는데 그건 본인이 이야기한 거하고 틀린 것도 많고 그 장병들끼리도 진술이 틀린 건 많은데 어느 일방만 내 이 발언으로 그걸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인정 못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할 말들이 많았을 텐데 현재에서도 할 말들이 많았을 텐데 나중에 판사 앞에 가서 설득할 그 자기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해 놓으면은 그 분명히 이제 검찰에서 다른 논리를 또 준비해 가지고 또 그 받아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그 같아요.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병력 출동은 자신이 김용현 당시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엉터리 투표용지가 많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하라, 즉 점검하라는 예.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보셨어요? 투표 용지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법원에다가 그 신청을 여러 번 네. 했거든요. 이거 점검하자, 검증하자,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받아들여지고 100%다 기각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자가 선관위원장이 책임자가 될 텐데. 그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 선관위원장들이 다 판사들 아닙니까? 전국 선관위원장들이 중앙선관위원장부터 포함해가지고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상으로는 국정원에서 여러 번 화이트헤이커를 통해서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선거의 명분도 손댈 수 있고 투표 명부 개표 결과도 손댈 수 있는 걸 확인돼 가지고 제대로 한번 그동안 또 북한으로부터 해킹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작업이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그러는데 끝까지 그 선관위에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도 거부를 하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를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스크린할 수 있는 거는 용지를 그 검증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검증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계엄을 하고 거기에 병력을 들여보낸 그 동기 중에 그런 것도 있다. 네. 하고 설명을 한 거죠. 예. 홍익표 의원님, 예. 병력을 출동시킨 건 맞다. 이 부분이 대통령한테 나중에 그 자체로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아까 이제 홍장원 차장 얘기 나왔잖아요. 본인이 뭐라고 그랬까지 얘기했냐면 국정원장이 해외 나간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다음 서열이 1차장이니까 그 직무는 이 해 파트인데 그러니까 1차장, 2차장 이렇게 3차장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장 없는 줄 알고 내가 1차장한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장한테 왜 전화했는지는 이유가 밝혀진 거죠. 업무가 아닌데 왜 전화했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국무회의 하려고 보니까 국정원장이 나타나서 있구나 이랬다고 또 그 대통령이 스스로 그게 진술을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그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군인들이 안 따를 줄 알았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지 못할 줄 알았다. 이 얘기는 본인이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건 내가 지시했다. 이 명확하게 이 군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될 경우에는 우두머리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 군 병력 지휘권을 본인이 행사한 거죠. 그리고 네. 그 지금 그 아까 그 수방사령관이나 지금 그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공소장 검찰에 조사하고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방적으로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붙잡혀 가서 그 검찰에서 그 붙잡힌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니까 다 진술을 한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법조인,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의 그 조력을 받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법률 대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공소장을 다 부인하고 공판 중심주의로 가려고 하겠죠. 그게 어느 피고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하는 경우는 감형 그 사유가 되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감형을 해도 워낙 중형이기 때문에 감형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최대한 죄를 그 사실 그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부인하고 새롭게 법정에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문제는 그 두 가지 재판, 형사 재판에서는 공판 중심주의에서 검찰 조사와 그 법정에서의 진술의 그 정합성을 그 판사들이 분명히 보면서 어느 진술이 더 사실에 부합하냐 판단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피고인 윤석열이 어떤 행태를 했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썩 그 유리한 증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한 어떤 그 내란죄 우두머리 범죄 가능성은 여전히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구도로 보면 이진우, 여인형
이쪽은 뭐 윤 대통령한테 뭐 유리하다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고 예. 홍장원, 곽종근 저 특수전 사령관이죠. 전 이분은 어저께 이제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을 볼 때 여기 헌재 공개 변론이 나와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리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눠요. 어제 이제 국정조사 특위 출석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의원 끌어내라고 했던 게 맞다 이런 그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이제 민주당이 회유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자 조혜진 의원님 그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했다는 이야기는 그거 같아요. 12월 10일 국방위 현안 질의 때 네. 답변 질의 대통령이 그 의원들을 이렇게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이게 계속 이렇게 압박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박범계 의원을 민주당 의원들 박범계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고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박범계 의원이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국정원 사령관이 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나한테 지시하더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박범계 의원이 발표를 한 거예요. 해서 곽 전 사령관이 박범계 의원한테 얘기한 게 알려졌다. 그래서 예. 근데 그 원래 12월 6일 날 곽종건 사령관이 김병조 의원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네. 한 번 그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인원들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옆에서 이제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조 의원이 네. 국회의원들 말이죠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떨결에 네라고 이야기를 이미 일단 한 번 했어요. 예. 뭐 그 사람들의 질문에 그냥 따라서 예라고 답변한 거지만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한 거는 그 인원들 요원들 빼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국회의원들요라고 그랬는데 네라고 답변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10일 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할 거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뱉은 말이니까 시인한 거니까 예. 그 사람들 주장대로 동의를 해준 거니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야기 안 해도 끝까지 안 하고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럼 민주당 의원 입으로 또 발표하게 하고 이 과정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오염되고 그 유도 실문에 의해서 오염되고 그다음에도 또 석연치 않게 또 말을 안 하다가 또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도 발표되게 하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개념부터가 의원하고 인원하고 요원하고 이 용어도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닌가 싶고 장소도 국정원 사령관은 국회도 이야기했다고 국회의장당도 이야기했다고 본관도 이야기했다고 본회의장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끼워 맞춰보면 서로 또 충돌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사실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별 충돌될 게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 말을 갖다 끼워 맞춰서 저같이 비판적인 입장에서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끼워 맞추려고 해도 헷갈려요. 자. 그런 예. 그러다가 민주당 측하고 계속 만나서 그 말이 바뀌는 과정에서 뭐 공익 제보자로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자기는 이제 그렇게 살 길이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 코드를 맞추기로 작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의심을 한다. 홍익표 의원님, 예. 민주당에선 터무니없는 얘기다 예. 하면서 이제 뭐 부승찬 의원이라든지 김병조 의원이라든지 김병조 의원은 삼성 장군이 회유 대상이냐 이런 얘기도 했고 부승찬 의원은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약간 얘기가 격해져 가지고 비속어 고성이 임종득 의원하고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예. 그 국회에서 저도 이제 의원 활동할 때 뭐 청문회를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할 때 네. 다양한 형태의 제보가 들어와요. 근데 제보라고 해서 다 활용하진 않습니다. 그 제보가 그러면 그럴듯한 신빙성? 예. 그 다른 어떤 크로스 체킹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진술 또는 예. 구체적인 물증 이런 게 있어야만 그거를 제보를 우리가 국정감사장이든 아니면 청문회에서 활용을 하는 거지 제보가 있다고 해서 그냥 쓰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야말로 국회발 그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아무리 그 면책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 제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우선 공익제보자 관련된 건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정말 이 불가능한 거예요.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로 선정해 줄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곽정근 저 국민권익위가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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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곽정근 씨는 특전사령관 이 양반은 공익 제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 전에 본인이 같이 무슨 회의에 참석하고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공익 제보를 해서 이 사건을 막았다고 하면 공익 제보자가 되지만 어쨌든 함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겁니다. 내란 행위에. 군부대 병력을 출동시켰고 현장에서 국회의원이나 등등을 체포하라고 자기 그 휘하에 있는 병력을 보낸 거 아니에요. 명백한 707. 피의자다. 네, 그럼요. 이분은 명백한 피의자예요. 예. 다만 법정에서 이분이 그 진술이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거에서 감형될 정도의 사유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10년형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한 5년 내지 7년으로 감형될 수는 있겠죠. 그 정도의 그 감형 사유 정도지 정상 참작을 해서 이게 그 면제가 되는 죄가 면제되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 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곽정근 그 사령관이 내일 이제 나와서 증언을 할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돼요. 이분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본관은 한 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청 건물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곽정근 사령관만의 진술이 있는 게 아니라 707 부대장이 그 당시에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707 부대장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고 부대로원을 출동을 한 거예요. 그 지시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 특전사령관이 그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을 누구에게 명령을 받았냐는 거죠. 그건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받은 거죠. 지금 현재 국방장관으로부터 받았고 국방장관의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 곽정근 그 특전사령관의 지시는 아주 그 증언은 일관되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금까지 일관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얘기는 한 요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 그다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찾아서 현장 청문회를 이제 하려고 했지만 당사자들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자, 이게 불발을 많은 사람이 예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야당이 강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 동료원들이기 때문에 그 다들 아는 분들이고 예. 뭐 열심히 하고 뭔가 이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안 될 게 뻔히 보이는 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그 이 국정조사와 관련돼서는 내실 있게 그 여야가 좀 그 잘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게 이제 특위위원장과 간사들의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열심히 하는 것과 성과를 만드는 건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구치소 현장 그 특위는 불을 보듯 뻔하게 안 되는 거 아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여러 가지 행정 낭비도 있고 해서 만약에 당사자들 김용현 장관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김용현 장관이라도 좀 설득을 해보는 방식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음부터 애초에 국회로 오되 국회에서 비공개로 한다든지, 네. 뭐 비공개로 뭐 여야 한 3명 뭐 몇 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되는 거를 방향으로 했어야 된다. 노력을 해보는 게 맞다. 이게 굳이 구치소까지 갈 이유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어느 정도 논의가 안 되면은. 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보여주기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게 뭐 정치인들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이제 종종 나오긴 하는데 여당은 일방적 진행이라면서 이제 불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혜진 의원님, 야당 의원들은 계엄에 동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약간 야당이 공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계엄을 비슷한 동조하는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 얘기 아닌가요? 계엄이든 하여튼 내란이든 네. 그 특위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또 수사를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정쟁화하는 거는 프레임을 짜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그걸 전제해서 매사를 하니까 그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 그 하기 싫죠.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되고 네. 사실 이건 그냥 쇼지 결론 내려놓고 그냥 하는데 우리가 왜 들러리 서느냐 그렇게 되는 건데 또 불참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고발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수처도 보면은
수사는 제대로 못했잖아요. 거의 못하고 체포에 모든 걸 다 쏟아서 체포해놓고 나서는 이제 뭐하러 체포했냐. 수사하기 위해서 체포했는데 수사도 안 할 것 같으면 체포 현직 대통령을 왜 그렇게 세상 뒤집어 놓으면서 체포까지 했느냐 가뒀느냐라고 하니까 또 수사하는 흉내 내려고 어차피 저 진술 거부권 한번 행사했고 공수처는 다른 사람들도 또 넘기고 있더라고요. 요즘 예. 보니까. 예. 저 이상민 장관하고 뭐 딴 사람들은 그 공수처가 검토해 볼 때 이 내란죄 수사가 안 된다고 보니까 이제 경찰에 다시 넘기는데 우리 특유도 약간 그런 알맹이를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니까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먼저 한강 주변 도로 중심으로 퇴근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성수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정체가 이어졌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부터 수산시장까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정체가 심해졌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도로 흐름 원활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는 사고 났고요. 2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작업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만 답답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조남분기점에서 시흥 휴게소까지 교통량 늘었습니다. 이후에는 시흥부터 송내까지 7km가량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두고 이제 공방이 펼쳐졌는데 검찰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 동생을 증인 신청했지만 재판부 기각했고 이 대표 측이 신청했던 여러 증인 중에서도 단 3명만 받아들였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빨리 하려 그러는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재판부가? 일단 26일 결심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일단 맞추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 일정을 잡아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재판부가 보기에 명백하게 이게 상황 변화가 있다든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서 판단에 이게 좀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받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검찰 측에서 증인 채택한 거는 어차피 1심 그 선고 결과를 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건 아닐 거니까 그걸 확정하든지 아니면 형을 조금 더 늘리든지 그러는 건데 그거 별 필요 없다고 생각을 재판부가 한 건 아닌가 싶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거는 이거는 이대로 가면은 그대로 다 받아주면은 재판 제대로 못 한다는 생각해서 그렇다고 완전 기각해버리면 또 13명인가 하여튼 많이 했더라고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전원을 또 기각해버리면 또 불필요하게 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받아주고 재판 일정은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홍익표 의원님 이게 좀 신속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 같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상했던 거예요. 보통 2심에서는요.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증인이나 증거를 채택하거든요. 새로운 거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제 그 김문기 씨 동생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해 들은 진술 아니냐. 그 제3자가 그 동생도.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진술은 사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가족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추가로 드릴 이유가 없다. 새로운 게 없으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했던 증인 중에서도 1심에 이미 한번 나왔던 사람들은 다 제척하고 그 새로운 사람 3명만 받았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2심 재판부가 어떤 원칙을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꼭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 신속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이미 들은 내용은 추가 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사람을 한 대 할 경우에는 네. 증언이 바뀌었거나 그 사람이 새로운 추가적인 증언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추가 2심에서 또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정작 쟁점이 되는 건 요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이게 법원이 수용할 가능성 제법 있을까요? 낮을까요? 글쎄요. 이거 갖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당연히 하고 나면 재판 지연이라는 또 그런 거 아니면 4년 전에도 했는데 기각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더더욱 비판적 여론이 그러니까 좀 비판을 하고 높아질 있죠. 수 있기 예,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고인으로서의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하자 이러면서 아마 변호사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성향이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가 있는 분들 아닌 분들 일부러 네네. 몇 분하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가능성이 낮게 보더라고요. 인용 가능성을.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것이 여러 차례 헌재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도 올라가서 만장일치로 기각됐고 최근에 예. 한 번 했을 때 아예 각하해버렸어요. 논의도 안 하고 그래요? 각하까지 예, 예.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재판부가 또 더군다나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이거를 받아들이면 법원행정처로부터 지금 다른 형사사건 배당도 안 받고 신속하게 하라고 지금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게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네. 법조인들이 보는 시각이라 의견을 이거죠. 들어봤습니다. 자, 조희진 의원님, 지금 아까 여당 쪽에서는 재판 지연 꼼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고 4년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을 생각하면은 다른 또 관측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쉽지는 않거든요. 4년 전에 하푼이라고 그런 걸 갖다가 4년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위헌이라고 선고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 아예 현재 2심 재판부가 예. 헌법재판소로 안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래요? 예.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주진우 측에서 의원 아는데 같은 분은 헌법재판소 자신한테 유리할 것 같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까지 생각한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의혹도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로만 가면 예. 이 재판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또 큰 논란은 벌어지겠네요. 예,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지금 현재 재판부가 이것을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네. 인용을 받아 수용해서 헌법재판소로 이관하고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게 서초동 법조인들의 중론이더라고요. 중론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구성이 약간 이제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4년 전에 합헌 결정을 내린 걸 지금 와서 위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심판 제청을 했을 때 위헌 결정은 안 하더라도 네. 이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갖고 있어요. 네. 기왕에도 다른 사건들 많이 갖고 이준석 있는데. 재판관도 지금 근 5년 6년 6개월. 만에 했잖아요. 6개월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나머지 사건들 다 가지고 한덕수 총리 탄핵건부터 해서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걸 이제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위헌 제청 심판 제청을 해오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네.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를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런 그 점 때문에 네. 법원이 만약에 저쪽 헌재로 넘긴다 하면 법원이 못 견디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 상황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고요. 여야는 오늘도 추경 편성 문제 두고 충돌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 이재명 대표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예산 삭감할 때는 언제 보고 민생예산 추경하자 그러냐 이런 소리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면 그 복구할 기회로 활용해서 빨리 추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닙니까? 두 번째로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민생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특활비가 민생 예산입니까? 예비비가 민생 예산인가요? 혹시 국힘은 특활비와 특경비, 예비비 이게 민생 예산이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다 특경비, 특활비, 예비비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민생 예산입니까? 자, 조혜진 의원님.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단독으로 삭감 예산안 이제 단독 처리한 거에 대해서 그 사과부터 해라. 추경 뭐 얘기하려면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반박을 이재명 대표가 하면서 예. 자, 거기에 특경비, 특활비, 예비비 이런 게 들어 있었지 우리가 민생 예산 언제 깎았냐 이런 얘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 발언 보는 순간에 제가 아유 이 대표 이 평소에 평소에 그게 다 드러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딱 두 가지 하나는 적반하장 하나는 궤변. 그러니까 자기들이 날렸으면은 미안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여당을 공격을 하잖아요. 책임 있는 여당이 무슨 자신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뚜껑 열리는 거죠. 그 옛날에 저기 뭐 대장동 그 사건 나왔을 때도 뜬금없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치고 거꾸로 뒤집어 엎는 그 능한 사람이라는 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경비, 특활비가 삭감된 게 예를 들면 마약 수사 그 수사 비용, 네. 뭐 그 강도 절도 같은 그런 민생 사범 수사 비용들 다 날렸잖아요. 그게 민생이 아닙니까? 그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도 궤변이고 그래서 결자해지잖아요. 자기들이 날린 거니까 그걸 다시 복구하려고 한다면은 그 잘못에서부터 우리 당 입장은 사과부터 하라고 했지만 사과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죠. 거꾸로 여당을 공격하고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 홍익표 의원님, 조희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전 사실관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그 원내대표하면서 예산을 제가 꼼꼼히 받고 정책의장하면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 민주당이 삭감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생 예산을. 그 얘기는 뭐냐? 네. 4조 원을 민주당이 삭감을 했잖아요. 이제 그 4조 원 삭감이라는 게 2조 4천억 원이 예비비예요. 그 네. 4조 원 중에서 나머지에도 그 덩치가 큰 거는 대왕거래 사업 같은 거. 왜냐하면 그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조금 붙어 있는 게 아까 수사비라 그러는데 그게 그 특활비 특경비지 그 수사비 자체를 줄인 건 아닙니다. 수사비는 다 증액돼 있어요. 그 예산안 온대로 정부가 편성한 대로 그대로 돼 있고 이 특활비와 특경비를 없애다 보니까 그럼 마약 수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네. 통상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4조 3천억 원을 정부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그 나머지를 여야가 이런저런 것들을 끼워 넣기 시작해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뭐 민생 예산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민생 예산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엉성하게 가져온 거죠. 이게 정부가 어떻게 그 꼼수를 부리냐면 그 국회에서 삭감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가져옵니다. 네. 일부 뺏어 가죠, 일부러. 그럼 국회가 이걸 넣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이번에 증액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협의를 했었어요. 특활비를 삭감하는 대신 증액을 하자 했는데 특활비 손대면 증액 동의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증액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냥 삭감만 하고 특활비 전액 삭감하고 그냥 삭감 예산으로 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협상의 태도에 있어서 민주당이 경직됐다가 지금 여당이 비판하지만 정부 여당도 매우 경직되고 특활비에 대해서 그러면 50% 삭감안을 제시하면서라도 그 50% 삭감하고 증액하자는 협의를 했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자, 어느 한쪽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말씀하셨고요. 이번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추경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집행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75%를 집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한 1, 4분기를 지난 후에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뭐 자기가 생활지원금 주장을 안 할 테니까 추경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는 진정성이 있다 그런다면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이런 법률안과 같이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추경 문제 하려면 반도체 특별법이나 에너지 3법이는 정부 여당이 꼭 통과시키려고 쭉 해왔던 그거 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자 그러는데 중간에 보니까 홍익표 의원님 뭐 진정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또 진정성을 못 믿는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 있나 봐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민하고 공개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선별 지원이든 보편 지원, 전 국민 지원이든 지급이든 그거는 그 정부가 안을 가져온 대로 민주당이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자신 입장을 물어쓴 거 아닙니까? 원래 전 국민 지급에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이 상품권 지역 화폐 관련된 것도 양보를 했어요. 그것도 고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형태로서는 당연히 추경을 빨리 신속하게 해야죠. 저는 지금 여야가 정치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그나마 그 조타수 역할하고 제 자신의 위치를 제일 잘하고 있는 분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입니다. 하는 이창용 총재가 추경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우는 지금 금리도 인하를 못해요.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요. 환율 불안성 때문에 그 금리 인하도 못하고 그럼 유일하게 지금은 금리로 그 경제를 부양하기보다는 네. 재정을 통해서 부양을 해라. 이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제가 민주당에도 제안을 했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 내려놓고 적자 국채도 하지 말고 1단계로 한 10조 원이라도 빨리 해라. 왜냐하면 삭감한 예산 4조 원에다가 상속세 등 안 고친 거 등등 하면 세제가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 들어와요. 그리고 공적 자금의 여유 자금 등을 감안하면 대략 기재부에서 파악하는 것도 10조 안팎으로는 적자 국채 없이 활용이 가용한 지금 추경 자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도 1단계로 하고 상황을 보면서 6, 7월이나 한 8, 9월쯤에 2차 추경 가능성은 그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상훈 정책의장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네. 예산 조기 집행에 우선은 더 힘을 기울인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추경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예. 여당 입장도 이렇게 어떻게 좀 협상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야당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재정 투자의 필요성이 있죠. 원래 작년 말까지 이 수치상의 경제는 좋았는데 그게 이제 경기에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네. 경기도 이제 반응한다라고 낙관적으로 봤는데 다른 또 변수들이 생기고 또 생각처럼 또 경기가 빨리 수치에 맞물려 가지고 같이 안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추경 필요성을 정부도 느끼고 여당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 가능성이나 효과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네. 6, 7을 말씀하셨는데 그쯤에 추경하고 지금 회기 시작하자마자 추경하는 거는 이게 좀 달라요. 회기 6, 7월쯤에는 되게 이게 좀 지출 여력도 좀 있고 또 그만큼 효과도 있고 빨리 스며드니까 바닥 경기에 빨리 재정이 스며드니까 효과가 있는데 지금 회기 시작되자마자 본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에 지금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보내줘도 추가로 추경을 해서 내려보내줘도 현장에서는 집행을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집행 추경만 빼고 본 예산만 가지고도 조기 집행 성과를 쬐면은 할 수 없이 그냥 지역의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돈은 지출은 합니다. 해당 대상자들한테. 근데 거기서 또 받아봐야 지금 예를 들면 공사 예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어차피 인부를 구할 수도 없고 이미 꽉 찬 상태에서 인부를 구하거나 장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하고 그럼 돈을 지출을 못하니까 그냥 통장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 가능성과
바로 빠른 속도로 이게 바닥 그 경기로 이게 스며들 수 있는 거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홍익표 의원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비명계 주요 인사들이 좀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이 대선 패배 책임론, 뭐 당 나간 분들에게 사과, 그다음 뭐 개헌 상당히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좀 입장이 곤란한 그런 주제들을 던지고 있는데 이게 좀 정상적인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크게 너무 이 요란하게 그런 밖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필요한 얘기고 이미 이재명 대표 대선 패배하고 나서 네. 자신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얘기했어요. 대선 패배 책임은 당연히 후보한테 왜 없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미 밝힌 바처럼 책임이 있고 네. 개헌도 제가 알기엔 이재명 대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개헌안이 권력구조 개편도 있지만 시민의 권리 또 그 어떤 그 기후 환경 변화 등등 새롭게 변화된 그런 가치들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점도 또 중요하고요. 그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 선거 만약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선거를 치러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당 안팎에서 이뤄갖고 너무 이걸 뭐 친명 비명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딱 이 현상을 한 말씀으로 하면 시간이 지금 한 15초밖에 안 남았어요. 개헌 빨리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키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찬성하고 본인만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2심이 빨리 나면은 네. 그래서 형이 확정되면은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고 네. 안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혜진, 홍익표 전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호진이는 극희귀질환인 코펜시리스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달 지연과 뇌병변 장애가 나타나는 병인데요. 잦은 경련과 근육 이상으로 하루의 절반 이상은 누워서 생활하는 호진이. 올해 10살이 되었지만 인지 기능은 12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말 대신 옹알이를 하고 대소변도 아직 가리지 못합니다. 뇌와 소근육의 퇴행으로 넘어지고 다치기도 여러 번. 크고 작은 수술을 거치며 호진이의 몸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10년 내내 호진이의 치료와 재활에 매달려온 부모님은 이젠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혀 다가올 날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마음의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연일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사흘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내일 오전까지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충남 서해안과 광주, 전남 서부에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강원 내륙에는 3에서 8, 서울과 인천
인천, 경기 북부, 영남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에도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충북 제천 영하 17도, 대관령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군위가 영하 13도, 전주 영하 8도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2도, 체감온도는 영하 10.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았지만 면담 거절로 현장 청문회는 무산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 등의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에 대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꼼수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목적만 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관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방문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조사입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9일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전 씨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특임전도사와 대화할 군번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과 폭동 배우설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펜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특히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통인 천준호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고 향후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천준호입니다. 자, 어저께 헌재 5번째 변론기일 열렸습니다. 총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처참하고 좀 참담한 심정으로 장면들을 목격을 했는데요. 한날에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인데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국민들은 빨리 이 내란 상황이 정리가 되고 민생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계속해서 속이고 또 자기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왔던 얘기들 하나하나 조금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걸 부인을 했습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면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네,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명백하게 내란숙의 윤석열의 죄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네.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12.3 내란은 명백한 폭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폭동인가와 관련해서 계엄사령부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포위해서 출입을 제한했고 그리고 수방사를 동원해서 예를 들면 그 국회를 포위하고 또 계엄을 해제하려고 한 투표행위를 방해를 했고 그리고 특전사를 헬기를 투입해서 동원하고 그 본청 내에까지 직접 투입을 해서 네.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했고 또 봉쇄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체포조를 광범위하게 운영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을 그대로 증거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당일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국회 본청의 장면들을 직접 목격하시지 않았습니까? 총을 들고 뛰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케이블 타이, 밧줄, 야구 방망이들이 동원된 사진들도 직접 목격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너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제 이제 공개 변론에 나온 증인들 보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다음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이분이 이제 또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 조금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홍장원, 곽종근 이 두 분은 정치인 끌어내란 지시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여권에서는 혹은 여권의 일부 관계자들은 이거 좀 변수 생긴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논란이 이어져 가지고 이게 좀 진실 공방을 더 벌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뭐 여인형이라든지 그 예를 들면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방첩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이런 분들이 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할 때 관련 증거, 물증을 제시하면서 이제 진술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것을 변명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방첩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은 마치 말을 맞춘 듯이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부인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명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그것이 예를 들면 신뢰가 가는지 진실에 부합한지 아마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자기도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명령은 따를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고 자기가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국정원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분들의 발언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전체 실체적 진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실체적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그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제 뭐 청문회라 그럴까요? 그게 열렸는데 비단아 씨로 불리는 무속인이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점괘가 어떻게 나왔냐, 굿을 요청했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고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무속 계엄 프레임 만들려는 것이냐 이런 그 반발도 나왔는데 일부 이게 약간 국정조사를 희화화시켰다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1.23 쿠데타의 군사 쿠데타의 본질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광신도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속 부분. 네.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누군지
이를 점괘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으로 군인들을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또 그런 사람이 이 계엄을 전체로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 계엄이 얼마나 허망한 망상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네, 확인할 수 있는 그 한 예. 단면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쪽의 이제 비판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언급을 해볼게요.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뭐 회피해라 뭐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정말 이 보수 정치는 기본적으로 법치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네. 시스템에 대한 존중인데요. 공화국의 기본 질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일으켜 놓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은 초의 반성도 없이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을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빌미를 잡아서 색깔을 칠하고 있고 헌법 재판 자체를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보수 정치 자체가 사라지고 극우 세력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하는데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다 재판에서 제외가 돼야 되죠. 이제 그런 식의 좀 억지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 다른 측면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헌재가 국정 안정을 위한 신속 심리라는 명목하에 윤 대통령 사건만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방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관련 선고 연기한 것도 결국은 헌재가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다가 심지어는 뭐 그 잠재적 대선 후보를 위해서 서두르다가 어떤 절차적 흠결을 빚은 걸 인정한 거라는 게 윤 대통령 측 또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은 신속한 내란 종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3 계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환율이 폭락했고 주가가 폭락했고 거의 그 골목 경제는 완전히 아사 직전의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내년 경제가 정말 올해 경제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확실한 경제 회생 정책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탄핵 심판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제 재건을 하고 성장의 기조를 잡아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국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신속한 내란 종식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일일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재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리고 내란을 선동하고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양심이 있다면 신속한 내란 심판을 위해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을 제가 이렇게 그 기간을 봤더니 한 1년 반 정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 천준호 의원님께서. 네,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제 정책 행보 보이면서 소위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사회 부분, 뭐 지원금 이런 부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던 거고 반도체 특별법의 노동시간 탄력적 적용 어쨌든 그 52시간 그 적용 제외 문제 이런 데서도 전향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태도가 뭐 갑자기라 그래야 되나요? 바뀌었을까요?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초유의 네. 계엄이 발동하고 내란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일상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만드는 일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제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우리 사회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문제도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고 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을 건가? 그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 간에 상이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책 디베이트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최근에 이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특별법 자체를 해결하는 의미에도 있지만 네. 우리 사회의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 태도의 문제를 같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중에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하나의 예이죠. 근데 네. 그런 일이 어디 반도체 특별법 그거 하나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사회적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수기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사실은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무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관계자들이 충분히 수기하고 동의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훨씬 더 일을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가야 될 때 그런 모습들을 이재명 대표가 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토론회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참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 저분 얘기도 듣고 마치 토론 주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 저기 정책위 의장이 네. 아이고 뭐 탄력 근로제도 그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뭐 정책위 의장이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이랬던 부분도 네, 있는데 네. 그거 뭐 네.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민주당의 전통적 네. 그 전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 정책위 의장과 조금 이렇게 입장의 차이점을 보이신 적이 있었는데 전통적 지지 세력 또는 그 노동계 이런 부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내 자유로운 비판적인 의견도 수용을 하고 있고 예. 예를 들면 정책위 의장이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걸 충분히 개진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들어서 네. 그 수용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끊임없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정하게 변화를 겪어서 수정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정책 결정 과정,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치러질 수 있는 그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중도층 공략을 미리부터 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당장 조기 대선이 벌어졌을 경우에 표를 얻기 위한 것일 뿐 진정성은 없다. 또 이 대표 입장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했다. 이제 뭐 한미 동맹이니 한일 관계니 무슨 그 친기업 정책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을 내놓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우리 사회 극단주의가 전체적으로 강화됐고 네. 그 연장에서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계엄이 수습되는 그런 내란이 수습되는 그런 과정에서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단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보수의 해법을 동원할 때도 있는 거고 네. 또 진보의 해법을 동원할 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이 문제 해법에 더 도움이 되는가를 관련된 사람들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그 실패를 보면서 사실은 반면 교사를 저희는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방안이 뭔지를 새롭게 고민하고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 속에서 충분히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비명계 유력 인사들이라 그럴까요? 주요 인사들 김경수 전 지사,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이 좀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언 내용을 보니까 뭐 대선 패배 책임론을 지난 대선 패배 책임론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개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굴욕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렇게 그 당을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만약 조기 대선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양문석 의원 같은 분은 친문파리 그만하라 이렇게 비명 의원들을 저격하기도 하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들입니까? 어떻게 좀 당내 화합이나 어떤 그 향후 정치 일정에서 잘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좀 갈등이 좀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얼마 전에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제 그 평산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예, 예. 그때도 아마 비슷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당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그것이 오히려 당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것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고 포용과 통합이야말로 정치인의 책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잘 모아내고 함께 당 안에 소통한다면 충분히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종석, 김경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메시지가 네. 어떤 누구는 절대 안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함께 우리가 성찰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아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된다 안 된다를 네, 특정한 게 아니고 네. 자 가는 방향성이 이래야 된다.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는 얘기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정 신청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헌재 선고까지 이제 항소심 재판이 중단되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4년 전에도 합헌 결정이 기각됐던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여권에선 물론 이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쓸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또 나와요. 대선에서 패배한 네. 상대를 검찰권을 이용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네.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기소를 한 정치 것이고요. 수사다. 예. 예. 이게 예를 들면 금품을 살포한 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 선거권 자체를 아예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거든요. 상당히 정치 탄압적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좀 먼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이 아마도 기본권 차원에서 그리고 과거에도 이것에 관련된 위헌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변호인들은 그런 고려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얘기하는 거 이거는 우리 정치에서는 되게 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대선 후보로 나와서 치열하게 다퉜던 사람에 대해서 이런 혐의로 이렇게 강력한 수사를 하는 건 처음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런 위헌 법률 심판 그 제청 과정이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판부가 그걸 판단해서 봐서 재판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하면 일정의 별 지장 없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모두 6번의 소환 그리고 6번의 기소 5개의 재판이 지금 회부돼 있습니다. 예. 다 그게 윤석열 정부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80여 회 정도의 압수수색도 받았고 네네. 많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만큼 법 절차 진행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협조하고 다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했다, 지연시켰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법 절차를 충분히 다 받아왔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조기 대선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그 가정을 하고서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준호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구도가 치열한 경쟁 체제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정치는 그냥 단순 전망입니다. 이거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번 만약에 대선을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기 대선에 열리게 된다면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에 대한 종식.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란 세력이 다시 재집권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시대 정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극우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아마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중요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던 모든 세력이 함께 연대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경선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한해 연대를 통한 대선에 임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뭐 부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알고 계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그 극우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으로 이제 그런 성향의 분으로 알려져 계신데요. 급부상하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진영 내의 정치 구도가 극우 세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성향과 예를 들면 정서에 부합하는 분들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그런 결과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뭐 조갑재 기자를 만났니 아니면 뭐 유인태 전 의원을 만났다 혹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기 대선의 경우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장관하고 비교했을 때. 한동훈 대표는 뭐 계엄의 해제에 이제 동의했었던 분으로 이제 알고 있고, 당연히 이제 그런 분이 국힘 안에서도 영향력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 국힘 내부의 지형을 놓고 보면 한동훈 대표의 설 자리가 상당히 없어지지 않았냐. 왜냐하면 국힘 전체가 윤석열을 따라서 매우 극우화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극우 세력에게 극우 유튜버들에게 비대위원장이 조공을 보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서부지법 그 폭동 과정에서도 그것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도 극우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 입장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후 정치 일정에서 여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글쎄요, 이제 앞에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또 들려오는 얘기로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극우 지지 세력을 향해서는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밑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탈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중적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되긴 했지만 천준호 의원님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의정 갈등, 의료 공백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속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것부터 해야 한다고 보세요?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계엄 포고문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교육부총리가 나와서 유감 표명을 했지만 이 진정한 사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가 되려면 자기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전의 과정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예를 들면 의료계에서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소유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뭐 가자지구를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건지 단순히 뭐 미군을 보내서 점령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이 지역을 뭐 관리하겠다는 건지 아직 확실치 않아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할 것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 구상을 좋아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민은 다른 지역에 영구적으로 재정착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구상을 내놓은 건데요. 이런 발언이 나온 건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한 후 열린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을 밝히면서 해안을 따라 개발되는 휴양도시, 그러니까 이른바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만한 잠재력이 가자지구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 무기 책임지고 해체시키고 땅 평탄하게 만들어서 파괴된 건물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자지구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나 파격적인 구상이다 보니까 취재진들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무슨 권한으로 가자지구를 장악할 거냐 이런 질문에 여러 달 동안 매우 긴밀히 연구를 했고 모든 다른 각도에서 봤다. 이 중동의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대화했는데 그들도 이 구상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또 영구 점령을 의미하냐라는 질문에는 난 장기 소유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자지구, 어쩌면 중동 전체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듣다 보니까 무슨 권한으로 할 거냐 했더니 나의 힘으로 할 거다 이런 건 아니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속에는 들어있는 말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구상에 따르면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더 이상 가자지구에 살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상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정착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콕 집어서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좀 질문들이 나왔는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지 않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국가든 한 국가든 어떤 다른 국가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이건 삶을 살 기회를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0만 명에 달하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재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이전에도 이들이 가자지구로 돌아가면 수십 년간 계속된 폭력이 다시 반복될 거다. 그러면서 그때도 요르단, 이집트 같은 나라들 이주를 좀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재조명을 한 겁니다. 네. 자, 관건은 이 구상을 주변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문제인데, 자, 미국 내에서도 당장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죠. 네,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게 국제법 위반까지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슬람 국가들, 중동 국가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동의하더라라고 했지만 실상 좀 그렇지 않은 게 당장 이슬람권을 주도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오늘 가자지구 주민의 강제 이주를 반대한다 이렇게 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수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떠한 미국의 중동 정책도 찬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반대 의견을 밝힌 거고요. 주변국 반대는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자 주민이 지금 이주할 국가로 거론되는 요르단도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 유입된 여파로 과거에 내전 치른 경험이 있고요. 이집트도 지금 경제 불안 때문에 난민 받을 상황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하마스, 이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라든지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 당연히 내놓고 있고요. 과거에 지금 이제 이 발언이 처음 나온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2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지난 1일에 이제 주변 아랍권 5개국,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렇게 5개국이 외교장관 공동 성명을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주민 이주 구상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밀어붙일 것이냐. 여기에 이제 더해서 아까 제가 국제법 위반 사항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제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격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서 이 특정 집단을 정책적으로 몰아내는 행위는 그야말로 인종청소, 제노사이드로까지 표현이 되거든요.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행위를 이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만행과 거의 동급이라고 볼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방 강대국들이 과연 여기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를 해줄 것이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죽이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쫓아내는 것도 인종 청소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이날 회견에는 네타냐후 총리도 동석했습니다. 네타냐후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뭐 이제 같이 여기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고요. 당연히 이 구상에 이제 동의하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진정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거죠. 지금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국에서도 사실 입지가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날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회견에서도 여러 차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우는 발언을 했는데요. 뭐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가져본 역대 최고의 친구다, 뭐 이렇게 칭송을 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끝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대해 더 높은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늘어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도시의 물가를 비교해 봤더니 과일, 채소값이 가장 비싼 곳이 바로 서울이었어요. 네. 사실 어쩌면 사실 놀랍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아마 체감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넘베오 자료를 통해서 아시아 주요 81개 도시의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근데 서울의 장바구니 물가 지수가 80.6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네. 홍콩이 뭐 75.9, 싱가포르 70.8, 그리고 우리가 비싸다고 늘 얘기했던 일본 도쿄도 61이니까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이 통계가 나온 거고요. 식품 물가만 떼서 비교해보면 서울이 또 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19개 주요 신선 기호식품 물가를 비교를 해봤더니요, 서울이 도쿄보다 평균 24% 비쌌고요. 레스토랑 외식 비용 역시 서울이 도쿄보다 10%가량 높았습니다. 종종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슈퍼마켓이나 시장을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뭐 경제 규모가 크고 상당히 뭐 더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과일이나 채소가 굉장히 싸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도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과 채소를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사과 1kg의 이 평균 가격이 7.18달러, 우리 돈 한 10,000원 좀 넘는데, 이렇게 해서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5.26달러, 일본이 4.91달러, 싱가포르 4.23달러, 이렇게 우리보다 뭐 절반 내지는 최소 30% 이상 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바나나, 감자 같은 평균 가격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나왔고요. 뭐 양파, 토마토,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 이것이 수치로 확인이 된 겁니다. 저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과일, 채소 좀 꼭꼭 씹어 먹어야지. 귀하게. 아주 단물 나올 때까지 귀하게 30번씩. 네, 껍질 얇게 깎고. 우리 성은영 큐레이터님도 그렇게 하시고요. 자, 네. 그런데 우리 물가는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물가 상승률 지금 어떻습니까? 네, 겨우겨우 우리가 이 물가 상승률을 1%대로 낮춰놨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다시 2%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1월보다 2.2% 오른 건데요. 1%대로 낮추는데 3년 6개월이 걸렸는데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튀어 오른 겁니다. 역시나 이 농축수산물이 많이 올랐는데 배추, 무, 당근 같은 경우는 70% 안팎으로 올랐고요. 배, 김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주유하기 굉장히 무서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국제유가 꾸준히 오르면서 석유류도 많이 올랐는데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3%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건 아무래도 이 환율 여파가 큽니다. 11월, 12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로 또 계엄 여파로 환율이 좀 크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유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수입 물가 오르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통계청에서 보기로는 이 여파로 당분간 가공식품이나 외식 원자재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올해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안정 장학금이 생깁니다. 자, 이게 뭔지 또 구체적으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거주지에서 굉장히 먼 대학으로 지금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기초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이라면 이 주거비 지원 목적으로 지급을 하는 장학금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본인이 대상자인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좀 불편함이 약간 있습니다. 우선 이제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그 학생의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55개 대학이 참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다닐 대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걸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해당된다, 그럼 이제 다음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중요한 게 부모님의 주소지와 진학하는 대학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통권 개념은 사실 이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이 부모님의 주소가 수도권이 아니다. 그럼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부모님 주소가 뭐 경기도 성남시다. 그럼 이게 다 수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도 받고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8일까지 가능하고요. 주택, 기숙사, 고시원 이렇게 여러 가지 주거 형태 다 가능합니다. 거주 목적의 임차료, 뭐 주거 유지 관리비, 뭐 그 수선 유지비 같은 것들이죠.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수도 연료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주택 임차,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에까지 주거 관련된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지원 신청하시면 최대 2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하명 수사 혐의를 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을 뒤엎은 건데요. 먼저 이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벌어졌던 게 2018년이니까 7년 만에 7년 전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선 변호사님 사건 개요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된 사건입니다. 2018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하는 이제 송 전 시장, 그러니까 송철호 전 시장과 관련해서 이 사람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 경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송철호 전 시장이 변호사 시절부터 굉장히 친분이 있거나 같이 인권활동을 했다. 굉장히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낙선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울 만한 동기가 있었다. 이런 어떤 사실관계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오랜 친구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낙선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금 황운하 의원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의원.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 5일자에 이 김기현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이것을 입수했다라는 이제 날짜가 특정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2019년 12월 6일자에 이제 손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상황이었고요. 이
경찰에서는 당시에 김기현 시장, 그러니까 송철호 전 시장과 경쟁자인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해서 소위 말하는 청탁 하명 수사를 통해 비위를 적발하고 그 경쟁자를 제거하면 그 상대편인 송 전 시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청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명 수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봤고, 실제로 관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까지 모두 재판에 넘긴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가장 중심되는 두 사람, 송철호, 황운하, 두 사람의 혐의는 정확히 뭐였어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죄가 적용됐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그야말로 이제 선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개입 없이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하게 경찰 권력이라든가 정치 권력이 개입을 해서 특정인에 대해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이 직권을 남용해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검찰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뭐 징역 5년 정도로 굉장히 구형도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가장 핵심 인물이 말씀드린 대로 송철호, 황운하 두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네, 마찬가지로 무죄를 전부 선고받았습니다. 즉 핵심적으로 공모의 대상이었다라고 본 청와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들도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았었고요. 그렇게 보면은 공모의 대상 크게는 5명,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핵심 요인 5명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1, 2심 판결이 완전히 뒤바뀐 선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자, 1심에선 송철호, 황운하 두 사람이 징역형 선고됐었는데 이번에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법원 판단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흐름을 쫓아가 보니까요. 네네. 지난해 말 11월경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이미 선고기일을 잡아둔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제기합니다. 변론 제기의 목적으로는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항소심에서 직접 증언을 청취해야겠다. 네네. 이렇게 판단해서 변론을 제기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뭐 변론의 요지 중에 그 공모를 알거나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거가 몇 개 안 되는데 윤장우에 대한 윤장우는 전 민주당 울산 시당 정책위원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진술이 굉장히 불리한 진술인데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변론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죄의 근거로 이 사람의 진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을 장시간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재차하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변론 제기가 됐고, 그 당시 2명에 대해서 이제 증인신문을 하게 됐고,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장우 씨라는 증인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공모의 증거로 제시된 윤장우라는 사람의 증언은 일부 번복돼서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런 실체가 전혀 없다라고 완벽한 무죄라는 취지보다는 공모의 증거가 부존재하거나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심지어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유일하게 제시된 게 윤장우 증인의 증언으로 보이고요. 그 증언은 요약하자면 그 당시에 송 시장이 황운하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당시에 김기현 관련 자료를 챙겨가보라고 했다. 이후 송 전 시장이 이 황희영과 만나서 이야기 잘 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이 진술 하나로 유무죄가 갈렸다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검찰과 1심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항소심에서 흔들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어떤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유일한 증언의 진술이 흔들리거나 신빙성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판사는 믿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하시죠. 네, 그런 만큼 이 일부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다른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증거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유죄라는 의심 들지만 증명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2심 재판부가 밝힌 무죄 판결 이유 같은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증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직접 증인 신문을 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뭐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다. 신빙성과 관련해서 1, 2심 판결이 너무나 뒤바뀌었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요 일부 변호사 의견 중에는 지금 증인 신문을 직접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증인 신문을 위해서 변론을 제기한 측면을 봤을 땐 직접 신문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거는 기록을 열어보지 않고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평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통은 의심은 들지만은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 진실이 네. 사실은 이렇게 서로 송철호 전 시장을 위해서 뭔가 모종의 어떤 노력과 도움을 준 행위들은 존재할 가능성, 개연성은 있으나 개연성만으로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명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검찰에서 제시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일부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건 증거가 부족하니까 형사법 원칙대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충실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상식에 반한데 그러면 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을까? 근본적인 어떤 물음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게 형사법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죄인 것 같기도 하고 무죄인 것 같기도 하고 윤장호 증인 진술대로라면 1심대로라면 유죄는 맞는데 항소심에 와서 또 진술이 번복되니까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네. 판단하면 애매하면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게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이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조금 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근데 검사도 좀 답답한 게 송 시장과 항우나 그 당시 이제 경찰이 만나서 한 이야기를 네. 뭐 녹음한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의 진술로 간접 증거를 제시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쭉 이어져 왔고, 자 관련 당사자들은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반발했고, 반면에 뭐 검찰이라든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런 분들은 또 이 심판결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측 입장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황 의원 측에서는 무리한 수사의 중심엔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었고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시도했고 네. 검찰에 대한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거기에 정점엔 윤석열 총장도 있었다. 그 대립각에 의해서 윤 총장이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이 지금 지금 피고인들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김기현 측에서 나는 정말 청탁 수사의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실체 진실이 있는데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무죄 판결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게 황운하 의원이 이제 현직 의원이니까 당선 때부터 당선 무효형 판결 1심 판결을 받고 이제 그 의원 여의도에 입성한 경우였는데 2심 무죄 나왔으니까 이제 뭐 당연히 그렇지만 최종심까지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상고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상고심에 달려 있습니다. 최종적인 검찰 뭐 일방적 주장 여과 없이 인용했다.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했다. 이렇게 납득이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추가 기소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검찰이? 이 부분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 건과 관련해서 네.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예. 재기수사라는 건 불기소하지 말고 다시 사건을 살펴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수사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상고심의 판단은 새로운 증거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법리 위반과 증거 법칙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는지에 대한 상고 이유를 개진해야 되는데 실제로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바뀌는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기환송 될지 아니면 그대로 확정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기수사 얘기하셨는데 불기소하지 말고 재기수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본래
불기소 할라 그러는 거를 못하게 말리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아니 불기소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봤을 때 상급 검찰이 위에 있는 검찰이 이건 불기소 처분으로 확정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살펴봐서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해. 이게 이제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이니까요. 혹여라도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수사를 다시 해봐라라는 측면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랑 공모했다라고 이미 재판이 진행된 사람들이 무죄가 나왔으니 재기 수사의 동력이 상당 부분 흔들렸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경우는 상급 그 검찰청에서 이건 좀 더 해봐야 되는데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흔들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수사와 재판이 병행되는 이런 경우 뭐 많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의원이죠. 그 당시에 수석도 지내고 했는데 이런 분들 사건 수사에도 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이 판결 자체가요. 그래요? 재기 수사 명령이 나렸다고 불기소가 기소 의견으로 확 바뀌진 않거든요. 다시 한번 수사를 해보라는 의미니까요. 네. 그런데 기소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검찰 쪽에서 보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에게 치명적인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하명 수사, 청탁 수사, 청와대 개입한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거리에 멀게 있던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수석이 공모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실제 불기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조국, 임종석 이런 분들 입장에서 희소식이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2020년에 기소된 사건 1심은 2023년 말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뭐 많이 걸린 거죠. 2심 결과는 이제 어제 나왔고요. 자, 오래 걸린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최종심 결과 언제쯤 나올 걸로 보세요? 글쎄 이게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나올 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네네. 1심에서 유죄가 치열하게 바뀌었고 검찰에서 또 상고 의지를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대법원에 계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 2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최종 결과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전망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바닥에 남은 찰밥